저는 굉장히 여기 좀 전문적이고 진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요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숙박업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숙박업은 잠재 성장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기업에서 오래 근무하시고 전혀 생소한 분야로 창업을 시작한 분이 계십니다. 이제 벌써 창업하신 지 상당히 시간이 흘렀는데요. 서울 명동에서 호텔 그리고 호스텔 사업을 영위하고 계시는 박상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실례입니다만 보통 저희 시청자분들이 감을 잡게 하기 위해서 대표님 몇 년생이셔요? 1964년생입니다. 6대입니다. 네네. 네. 저랑 비슷하게 되었는데 연상 형님이십니다. 창업 전에 과연 어떤 직장에서 몇 년 동안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직장생활 한 군데에서만 했고요. 삼성전자에서 26년 3개월 정도 네. 근무했습니다. 한 직장에서 26년 넘게 일하는 거 쉽지 않으신데요. 네. 그러면 그곳 삼성전자에서는 어떤 일들 담당하셨어요? 뭐 삼성전자 내에서도 굉장히 여러 사업부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내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업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로 입사를 해서 퇴사할 때는 이제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네. 그럼 반도체 일도 하시고 디스플레이 일도 하고. 네. 이제 형태는 뭐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업무인데 이 업무 내용은 반도체 설계, IC 설계도 해보고 그다음에 상품 기획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내에서도 이제 엔지니어링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디스플레이 사업부에 가서는 이제 개발 업무도 하고 네. 네, 이렇습니다. 소위 이러면 엔지니어링 일도 하시고 마케팅 일도 하는 문무를 겸한 일을 다 해보신 셈이네요. 대학 시절엔 전공은 어떤 거 하셨어요? 대학은 전자공학과 했습니다. 네. 당시에는 전자공학과 출신들은 뭐 대부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삼성전자 입사했습니다. 그렇죠. 요즘 저처럼 네네. 그렇게 진입 장벽이 높지 않았습니다. 네네. 겸손하신 말씀이시고요. 근데 이렇게 전자회사에 또 이렇게 첨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런 업무를 하셨고 그러면 보통 그 업무의 연계성을 생각해서 그 유관 분야로 이직을 하시거나 또 그런 창업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다른 분야로 지금 하시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배경이 궁금합니다. 글쎄요, 이게 한 군데서 이렇게 오래 하다 보면 이 일이 정말 내 일인가 좋아서 여태까지 했나라고 생각을 하기도 쉽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너무 이렇게 얽매인 것보다는 조금 자유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나한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이제 평상시에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우연한 기회에 친구한테 이제 제안을 받아서 뭐 이거 정도 하면 내가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또 최소한의 소득은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생활이 좀 자유로울 수 있겠구나 뭐 요 정도 확신을 가지고 그냥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직장 생활이 뭔가 새로운 트렌드도 계속 분석하셔야 되고 또 뭔가 연구 개발을 하느라고 집중적으로 일하시고 그러니까 뭔가 좀 염증도 느끼셔서 새로운 걸 하신 것 같네요. 참고로 그 삼성전자 재직할 때 보통 뭐 출퇴근 시간 뭐 얼마나 오랫동안 일하셨어요? 뭐 요즘은 정시 출근, 정시 퇴근 한다고 하는데 저가 이제 한참 일하던 시기를 생각을 해보면 보통 업무는 뭐 7시, 8시부터 4시, 5시까지 뭐 일을 하는데 집에서 이제 출근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기상 시간을 보면 뭐 5시, 5시 반 요 정도 기상을 해서 정시 퇴근하는 경우는 별로 없었으니까 일하고 이제 집에 오면 뭐 10시, 11시 그러니까 네. 평일날은 거의 뭐 개인적인 취미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갖기가 어렵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좀 자유롭게 보여지는 창업하시게 된 이유도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네네. 몇 년도에 창업하셨어요? 2016년 4월, 5월까지 제가 근무를 하고 10월에 이제 창업을 했으니까 사실 중간 기간이 한 5개월 정도 공백이 5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 창업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아무것도 사전 지식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직구 소개로 갔는데 이미 성업 중인 업소에서 약간 그 확장되는 개념의 이제 사업을 추가로 하게 돼서 거기에 초기 자본만 되는 이제 투자 형태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한 1년 정도 이제 업무 운영하는 거를 배워서 그래서 이제 내 이름으로 내 사업을 갖자 이렇게 요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아, 네. 그럼 그때 뭐 처음에 투자하시고 관찰하시고 또 업무를 좀 익히시고 그 다음에는 전부 다 매니징을 직접 하셨습니까? 아니면 또 누군가를 시켜서 하셨습니까? 제가 뭐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기존에 운영을 하던 업체에 전문 경영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문 경영인에게 운영을 맡긴 형태로 시작을 한 거죠. 위탁을 하시는 그렇습니다. 셈이네요. 위탁을 했죠. 예, 그럼 오너이시고 또 실질적인 업무 제반은 그 수탁을 하는 분에게 위탁을 시켜서 하셨다. 그렇죠. 형식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제가 건물도 직접 제가 계약을 했고 그다음에 사업자 등록도 제가 하고 사업 명의도 제 이름으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 제 사업이면서 이제 위탁을 맡긴 형태로 네. 그러니까 직원으로서 고용한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계약을 하신 거고. 저희 직원도 그 위탁 이제 수탁 받은 분이 다 뽑아서 이제 운영을 했으니까. 네. 그런 단계를 거쳐서 이제 대표님이 직접 하시는 단계로 넘어가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 많은 산업들이 큰 타격을 입는데 그 중에서도 관광, 항공, 숙박업 큰 타격들을 많이 입으셨잖아요. 네. 어떤 일을 겪으셨어요? 보통 뭐 1차 타격은 뭐 직접 업체, 그다음에 간접 업체가 2차 타격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인들이 주요 고객이고 매출의 핵심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끊어지자마자 매출이 바로 0으로 급락을 하는 케이스죠. 제로.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있던 예약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예약이 없어지고 그리고 심지어 초기에는 내국인들도 외국인보다 더 안 다녔습니다. 아, 그렇죠. 예. 다들 겁을 예, 내니까. 예. 네네네. 와, 좀 상상이 안 가네요. 네. 한편 그런 과정에서 나름대로 지금 현재까지 이 사업을 영위하시면서 대응을 어떻게 하셔서 잘 해내셨잖아요.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그 매출이 0으로 되면 실질적으로 이제 그 손익 계산을 해보면 이익이 0이 되는 게 아니라 이익은 마이너스입니다. 왜냐하면 임대료는 그대로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손님이 안 온다고 직원을 안 쓰거나 아니면 뭐 운영 가스나 전기나 수도나 이런 걸 안 쓸 수 없기 때문에 기존에 유지되는 비용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큰 거는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임대 기간 만료까지는 계속 임대료를 지불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3중고, 4중고가 있었는데 일단은 매출이 없으면 이제 비용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뭐 작게는 빨래도 이제 위탁을 해서 하다가 직접 세탁기를 사다가 저희가 빨래를 하고 직원도 있던 직원 이제 내보내고 제가 이제 직원이 하던 일을 직접 굳은 일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버텼죠. 아, 네. 네네. 역시 비용을 구조 조정하고 비용 줄이는 거 그게 상당히 좀 중요하군요. 네. 한편 이제 숙박업 이렇게 하시면서 에피소드도 있으실 것 같아요. 창업 이후에 어떤 일들 기억이 나실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무슨 일이든지 사람하고 연관된 부분이 많이 기억이 납니다. 힘든 것도 이렇게 사람이 힘들게 하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것도 사람이 즐겁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이 많을 때는 뭐 8명까지 이제 있었는데 저희는 이제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만약에 누가 그만두게 되면 직원들끼리 직원 공모를 해서 직원들끼리 협의를 해서 그 면접에 참여를 시키고 새 직원 선발하실 때 네네 그런 식으로 해서 직원을 선발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가령 뭐 누가 이렇게 펑크를 내더라도 그 멤버들 중에 한 사람이 가서 대신 채워주기도 하고 또 인간적으로도 본인들끼리 대화도 많고 이래서 그런 운영은 좀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뭐 같이 어울리거나 뭐 이런 기회가 많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보통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경우보다는 이런 숙박업 근무자들은 이제 단기간에 임시 한 3개월, 6개월 정도 있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그만둘 때 사장님 이제 저한테 손편지도 쓰고 또 고마웠다고 얘기하고 좋은 경험했다고 이런 얘기 할 때가 제일 뿌듯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손님 중에서는 그 노부부가 한 팀 있었는데 이제 외국에서 오래 사시던 한국 분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자식들이 이제 나이 드시고 하니까 한 달 동안 한국 이제 그 여행을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묵은 경우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제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시게 되면 제일 곤란한 경우가 이제 병원에 갈 때 이게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이제 보험이 안 되면 그 치료비도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제가 좀 이렇게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또 이렇게 그런 거 치료비 처리하는 것 좀 도와드리고 뭐 그랬더니 이제 굉장히 고마우셔가지고 뭐 이렇게 뭐 가지고 계시던 소지품도 이제 주고 가시고 뭐 이제 그랬던 게 이제 흐뭇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네. 참 신선한데 그 새로운 직원을 뽑는데 기존 직원들로 하여금 그 판단하게 해서 선발하시고 또 그 기억이 좋아서 떠나는 직원들이 손편지를 그 오너이신 사장님께 이렇게 주고 가는 이런 훈훈한 얘기는 참 듣기가 힘들죠 요즘 세상에. 또 그 노부부 외국에 오셔서 고생하시는 그 노부부의 질병 때문에 병원까지 케어하는 그런 착한 사장님 보기 드물 것 같은데 혹시 박 대표님 어떤 그 삼성전자에 근무하시는 일 이외에 뭐 주말에라도 뭔가 사람을 상대로 하는 일을 전에 해보신 적이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뭐 말씀드렸다시피 회사 다닐 때는 그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뭐 다른 단체에 가입하거나 이런 기억이 없었는데 제가 해오던 일, 주말에 하는 일이 주말 운동하고 축구하고 그 다음에 한 달에 한 번씩 다니던 봉사활동 이런 게 봉사라면 어떤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노인 요양 시설 가서 이제 어르신들 목욕시켜 드리는 일 그리고 요양 시설 내에 이제 시설물 같은 거 관리 뭐 그런 것까지 했습니다. 예. 그건 정말 너무 정말 대단히 훌륭한 일을 하신 것 같은 게 보통 자신의 자식을 케어하는 부모는 많이 있습니다만 그 자신의 부모님 몸 목욕시키는 것조차도 못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자식들이 많은 판인데 전혀 생면부지에 그런 어르신들 몸을 이렇게 씻겨주는 목욕 봉사를 하시고 또 그 시설 내에 관리하시는 그런 일을 갖다 하셨다는 게 그런 선한 마음으로 하셨기 때문에 이런 숙박업을 하실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별 말씀을. 이게 지금 또 보면 그런 활동을 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시작은 제가 뭐 이렇게 남을 도와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뭐 지금은 살면서 내가 분들한테 도움을 받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를 또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다니는 봉사 모임에 제 친구들을 또 많이 가입을 시켜서 그 덕에 친구들도 자주 보고 이렇게 좀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말 삼성전자 다니신 분이 어떻게 이런 사업을 했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주변에 사람들 인연을 잘 관리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숙박업이라고 하면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숙박업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살펴야 되는 요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숙박업도 이제 들여다보면 숙박업의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외형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내용도 굉장히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떤 숙박업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으면 어떤 유형의 숙박업소가 나한테 맞는지 이제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호텔도 관광 호텔이 있고 일반 호텔이 있고 또 요즘 모텔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호텔 간판을 걸고 이제 모텔처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주로 모텔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워크인이라고 해가지고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 예약 없이 들어오는 상대로 오는 이제 그런 형태. 그러니까 시설 투자를 내가 해놓고 그냥 안에 직원 관리만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제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시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예약을 통해서 이제 여행객들을 상대로 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게스트하우스
이제 이제 그게 그러니까 약간 사업자의 어떤 마인드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을 잘 어울리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보다 오히려 친화력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 그 저는 뭐 입지나 교통 여건 이런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전혀 그게 아니네요. 뭐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을 할 때 더 중요한 요소는 내가 이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내 적성에 맞는가라는 거를 먼저 이제 인지를 하시고 네.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세부적으로 이제 워크인 예약 없이 들어오는 분들을 위한 쪽으로 컨셉을 가질 거냐 아니면 사람들을 접하면서 예약 손님들을 받는 그런 케어링 할 수 있는 걸 할 거냐 이거 생각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가령 그 창업 초기에 창업 전에는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창업을 하고 보니까 좀 큰 차이를 느꼈다 이런 게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그 게스트하우스를 한다고 하니까 주변 제 친구들부터 또 이제 그런 류의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이제 은퇴 후에 약간 이제 호텔 사장이다라고 하면 이제 어느 정도 뭐 좀 권위도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럭셔리하게 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크게 뭐 힘들지 않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이제 저도 그렇게 시작을 했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막상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음식점을 차리는 사업 사장님이 안에 있는 메뉴를 다 조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지 않으면 큰 곤란한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품위 있고 뭐 자유롭고 여유 있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도 뭐 언급을 드렸지만 여유가 있을 때는 직원들을 많이 쓰면 제가 편한데 결국 이제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 사람을 적게 쓰면 내가 거기를 이제 커버를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육체적인 부분도 육체적인 그런 희생도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이죠. 또 인력들이 또 금방금방 사라질 수 있으니까 돌발 사태도 또 대응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직원이 많을 때는 뭐 본인들끼리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는데 이 현 상황이 어려워서 이제 직원이 적을 경우에는 그런 이제 펑크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모님이 가서 때워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업 초기에 좀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힘든 우여곡절 그런 힘든 일도 겪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일들 또 겪으셨을까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제가 수익을 기대한 이제 그런 투자 형태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런 계약 관련된 그 건물주와의 계약 아니면 제가 이제 그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 이제 위탁 운영자와의 계약 이제 그게 다 계약 관계에 의해서 기록에 남는데 제가 이제 너무 모르다 보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이게 너무 기울어진 그 조건의 계약이었구나라는 내용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초기에도 약간 이상하긴 했는데 이분들은 이게 보통 관례다, 뭐 그게 법은 법이고 뭐 이게 관례다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이제 예를 들면 계약 기간 현재 임대차 계약법 상권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이 기본 계약인데 여기는 이제 뭐 3년이나 뭐 2년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임대료 인상에 대한 부분도 법적으로는 5%인데 뭐 한 2년, 3년 정도 해가지고 5%로 한다든지 뭐 이런 약간 변형된 형태로 계약서를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그게 애초에 시작하기 전에 그게 이제 알았으면 그 지적을 할 텐데 잘 모르기도 했거니와 이미 그 계약서는 사실 좀 나중에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미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뭐 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는데 지출이 됐다든지 이렇게 되면 할 수 없이 사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계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제 이런 거를 좀 느꼈습니다. 네. 또 뭐 마케팅 사기도 당하신 적이 있다고. 네. 지금 이제 요즘은 전부 다 이제 그 인터넷으로 마케팅도 하고 그 다음에 인터넷을 보고 사람들이 고객이 찾아오고 하니까 이제 노출 순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숙박업소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예약업체에서
뭐 서울 지역의 명동 지역을 딱 치면은 그 업소가 쫙 나오는데 보통 뭐 3페이지, 4페이지 뒤까지는 안 보거든요. 그렇죠. 보통 첫 페이지, 두 페이지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데 거기에 노출 순위에 올라가기 위해서 뭐 업주들은 뭐 무슨 짓을 다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노리고 얼마에 내면 1개월, 2개월 안에 뭐 네이버 노출 순위 10위 이내에 올라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해서 이제 시도를 하죠. 그러면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뭐 환불을 해준다 이런 조건까지 달고 하지만 막상 이제 그게 노출이 안 올라오고 계약 해지를 요구하면 이 사람들이 피하고 그리고 찾아가서도 뭐 환불해주지 않고. 예. 근데 이거를 이제 법적으로 해결하려면 이게 이제 민사가 돼야 되는데 이 경찰서에 가도 이 민사 같은 경우는 이 개입을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소송을 하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뭐 재수가 없을 때 그냥 뜯겼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예. 그건 사실은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실감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그 업주로서는 아주 절실한 상태인데 마케팅 대행해주는 업자분들이 이렇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일부러 또 고의로 또 어기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군요. 이제 그게 뭐 아주 대놓고 아니면 이게 사기죄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그걸 피해 나가기 위해서 뭔가 자기네 뭔가 활동을 합니다. 근데 활동하는데 이제 그 정도 효과가 없는 거죠. 아주 미미하게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유형의 이제 마케팅 어떻게 보면 사기죠. 이제 그런 업체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에 이게 숙박업소뿐만 아니고 이제 보통 음식점이나 뭐 일부 뭐 아는 그 사람들은 이제 뭐 미용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네. 그런 사람들이 접근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참 조심해야겠네요. 그럼 대표님 앞서 말씀해 주신 거는 이제 계약의 중요성, 그 계약 피해를 입으신 경험이 건물주하고 계약에서도 좀 균형이 이뤄진 그 좀 편향된 계약을 했고, 또 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수탁을 받는 그 전문 경영인과의 관계에서도 또 그 사람이 너무 이 업종을 잘 알다 보니까 오히려 새로 사업에 뛰어드시는 위탁자에게 좀 불리한 계약을 하신 경우도 있다. 네,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케이스가 이제 저같이 일반 초기 투자처럼 시작을 해서 모든 운영을 뭐 전문 경영한테 맡기고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직접 다 못하게 되면 이제 부분적으로도 맡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시설 인테리어부터 위탁 경영까지 다 한 사람한테 맡겼는데 뭐 꼭 그 예가 아니더라도 초기에 어떤 그 관심이 있다고 하는 사람한테 붙어서 이제 브로커 일종의 이거를 초기에 얼마 투자를 하면 예를 들어 3억을 투자를 하면 한 달에 1,000만 원씩 수익을 올릴 수 있다 라고 이제 시작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자료들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보여주면 이제 거기에 뭐 매출 얼마, 그 다음에 비용 얼마, 경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 수익 이렇게 딱 그런 계산 형태의 내역을 보여주는데 그 내역이 대부분은 빠져 있는 내용이 많거나 실질적으로 지켜지기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또 일부 자금 횡령 사고 같은 것도 겪으셨나요? 횡령 뭐 그 부분은 사실 여기서 조금 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일도 겪기는 겪으셨고요. 예, 뭐 비슷한 케이스로 해서 사실 마음 고생을 좀 한 경우도 있습니다. 네. 네. 직장 생활 때는 전혀 느끼지 못했을 그런 일들을. 그렇죠. 이게 뭐 직장 생활 할 때는 그 경찰관을 보고 경찰도 봐도 뭐 그게 없었는데 요즘은 사실은 경찰관 보고라 그러면 손수섭할 때도 있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잘못한 게 아닌데도. 그렇죠. 예. 네. 예, 2020년 올해 어떤 계획을 또 갖고 계신 게 있나요? 네,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면서 이제 창업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또 제가 5년, 7년간 이제 경험을 해온 호스텔업에 대한 내용을 좀 중심으로 해서 컨설팅 사업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좋네요. 지금 그 대표님이 겪었던 일을 겪지 않을 수 있게 예방해주는 차원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경험한 것도 있지만 또 제가 주위에서 봐온 내용들도 많이 있고 더 잘할 수 있게. 사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데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이건 안 된다, 저건 안 된다, 아니면 이건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정보가 시중에 없나요? 제가 그 유튜브도 찾아보고 했는데 제가 이제 본 거는 기본적으로 뭐 그 호텔업의 종류 뭐 이런 일반적인 이제 내용들이 있었고 또 실제 뭐 사례라고 하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 이제 방을 한 개를 내서 손님을 받거나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로는 집을 하나 임대를 해서 그 방을 이제 상품화해서 파는 경우 뭐 이렇게 해서 뭐 한 달에 얼마 벌었다 이런 형태의 유튜브는 제가 이제 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내용들 이제 실제 이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측면에서 볼 때는 그렇게 와닿지 않거나 좀 비현실적이거나 아니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거나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좀 제대로 된 내용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좀 단편적인 혹은 아주 작은 규모의 것은 정보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실증적인 그런 서비스, 그런 정보는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컨설팅 주 타겟은 누구로 설정하시는 건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방 한두 개 내놓는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퇴 세대 이제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이제 직장 생활하고 이제 뭔가 새로운 거를 해보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의외로 많이 제 주변에도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이런 게스트하우스를 하고 싶은 분들이 타겟이 될 것이고 규모는 기본적으로는 뭐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객실 한 최소한 10개, 15개 이상의 객실을 운영하는 그 정도 규모.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정도 규모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제가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객실 10개에서 15개 이상 운영하실 분. 네. 어떤 분야나 사실 진입장벽이 있고 또 그 좀 낮은 곳도 있고 높은 곳도 있는데 그런 진입장벽 요소들도 좀 커버를 해주시나요? 어떠나요? 네,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여기 제가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사실 이 게스트하우스업이 진입장벽이 좀 꽤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초기 그 투자 비용도 좀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경영 노하우나 이런 것도 좀 여러 분야에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 예약 시스템도 좀 운영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그냥 뭐 치킨집이나 뭐 이렇게 커피점 운영하듯이 이렇게 하듯이 그거보다는 굉장히 여기 좀 전문적이고 진입장벽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이제 요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거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거를 시작할 때 진입장벽이 높다고 생각하고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약간 그런 오해도 좀 깨고 싶고 이 일이 사실 자기가 원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 상대하는 게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이 업을 해서 만족을 할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정말 이분이 거기에 맞는 분인지 이제 그런 거를 좀 확인도 시켜드리고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컨설팅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막말로 맞지 않는 분은 하지 말라고 포기를 또 컨설팅 하실 수도 있는 건가요? 그렇죠. 네. 이게 요즘은 특히나 이게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더 사실 폐업률이 높긴 한데 그렇지 않은 시기에도 보통 일반적으로 뭐 사업 3년 이상 유지되는 게 뭐 90%가 다 그 폐업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도 테두리를 크게 보면 많이 벗어나진 않습니다. 그래서 좀 힘들겠다 싶은 분은 대표님께서 컨설팅을 통해서 아예 포기하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큰 돈 쓰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한 컨설팅이 될 수 있다. 그 상당히 중요한 서비스 같은데 저는 그런 컨설팅은 상상을 못해서 전혀 새롭네요. 네. 보통 재무 계획도 상당히 중요하고 입지 분석도 중요할 텐데 그런 것도 제공이 되나요? 그렇지는 않나요? 사실은 이제 개인이 이제 그 적성이 맞는지가 확인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게 그 재무 분석이 되는 게 기본이겠죠. 이게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곳에서의 입지 분석, 그 다음에 그 주변 뭐 상권 분석, 뭐 이런 거는
어쨌든 깊게는 안 하더라도 기본적인 부분들은 다 가져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유사한 그 시설이나 업종에서 얼마나 매출이 발생하는지 이제 그런 부분도 데이터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로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짚어볼 계획입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얼핏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른 어떤 마케팅 대행하고 이런 데나 또 다른 어떤 유혹을 하려는 분들은 수치를 좀 크게 부풀려서 왜곡하거나 좀 비정상적인 수치를 제시한다면 대표님은 좀 더 아주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수치를 제시할 그런 것으로 제가 느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보통 뭐 브로커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이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본인의 영역에서 끌어들이기 위해서 매출을 좀 부풀린다든지 비용을 줄인다든지 환상을 주기 위해서.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매출 전표 같은 것도 실제 예라고 해서 뽑아주는데 거기 내용을 보면 이 비현실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요. 빠져 있는 부분도 많고, 보다 세금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설 보수나 유지 보수하는 부분, 이런 부분 이제 기본적으로 해야 돼. 비용을 가져가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는 거죠. 아, 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정말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자문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사실은 굉장히 본인이 이제 얼마나 관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인건비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저도 초기에는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많이 고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하면 지금 보면 그때도 그 정도까지 필요하지 않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네. 그리고 뭐 요즘 또 무인 시스템, 키오스크 활용한 무인 시스템도 있는데 그 무인 시스템을 사용하는 게 좋은지 안 사용하는 게 좋은지. 그렇죠. 그런 것도 판단하기 쉽지 않죠. 그렇죠. 그게 뭐 그 무인 키오스크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는 게 좋다고 하고 또 뭐 이렇게 소규모까지 이렇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또 그게 과비용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어떤 환경에 맞고 어떤 환경에서는 불리하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실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제가 판단을 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네. 또 이제 보면 이제 계약을 잘못하면 힘들다 아까 그런 말씀 주셨는데 좀 뭐 그런 사례 좀 말씀해 주실 게 좀 있을까요? 회사 생활하면서 몰랐다가 크게 깨달은 게 사실 계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임대차 계약에서부터 이제 뭐 기타 이외에 다른 인테리어를 하거나 뭘 하든지 다 계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사실 그 계약이라는 거는 뭐가 잘못됐을 때 어떤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뭐 계약을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초기에 이제 서로 관계가 좋을 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지만 나중에 그 문구 하나 때문에 법정에서 본인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뭐 이익을 볼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사실 계약서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또 이렇게 오퍼레이션 직접 운영을 해보시면서 겪은 그런 경험을 갖고 노하우 전수도 하실 것 같은데 노하우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굳이 뭐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내가 그 노출 순위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쉽지 않다는 거지. 근데 그런 노력조차 안 하면 그런 예약 업체를 통한 그 노출 순위 올라가는 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노출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예약을 여러 업체에서 받아서 연동시켜 준다고 얘기하는데 서로 이렇게 오버부킹이 생기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재무 관리를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 운영 또 직원을 어느 정도 인원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급여를 얼마나 줘야 되는지 뭐 그리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뭐 세탁이라든지 뭐 보일러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활용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 기본 그 숙소에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시설물이 만약에 잘못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뭐 저 아까 사전 인터뷰 때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그 제가 재작년인가 뭐 11월 금요일 정도 됐었는데 오후에 제가 골프장에 있었는데 그 직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보일러가 고장 났다고. 그래서 보일러 고장 났으면 그 보일러 업체에다 해서 불러라라고 했더니 보일러 업체에서는
그 직원들이 예약을 하면 보통 2일 있다가 이틀 있다가 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워킹데이 기준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오후에 그 신고가 들어가면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나온다는 거죠. 그 숙박업소에서 저녁에 겨울에 네, 단장이 안 당장 나오면 해결돼야 되는데. 문제죠. 이게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저는 어쨌든 뭐 제가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그런지 뭐지 그냥 골프 치다 말고 왔어요. 그래서 전혀 생소한 보일러 제가 뜯어서 어쩌지 하다 보니까 그게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는데 이제 일반 뭐 이런 뭐 다른 사람들이 하면 분들은 힘들죠. 사실은 낭패를 볼 수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뭐 아니면 뭐 예를 들면 또 변기가 또 여러 공용이 쓰다 보면 변기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런 거 상상을 못 하시는데 변기 이탈된다고요? 네, 변기 밑바닥이 이탈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뭐 충격이나 이런 거에서 막히는 정도가 아니고요. 네, 변기 막히는 것은 다반사고 네, 다반사겠고요. 변기 막히는 건 다반사고 그 변기 자체가 이렇게 잘 몰랐는데 어떻게 보니까 흔들린다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네, 네.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 응급처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아니면 위기 대응 매뉴얼도 이제 주실 수 있는. 이것도 네. 사실은 이제 그 보일러나 아니면 변기 관련된 일하시는 분도 평상시에 알아놔야지 그렇죠. 급하게 요청을 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뭐 그냥 전화해서 이게 고쳐주러 오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다. 의외로. 네네. 그렇겠네요. 미리 이런 경우까지 생각을 해놔야겠네요. 그러니까 어떤 응급 상황이 의외로 많이 발생한다. 네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 일이 생긴다. 손님들끼리 서로 싸우고 경찰서 신고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예. 그런 일도 있습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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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보통 이제 이런 그 컨설팅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형태, 그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준비하실 생각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찾아봤더니 제일 많이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던 유튜브에서도 정작 제가 경험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거의 도움이 안 되는 내용들이 많더라. 이제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이제 어떤 그 유튜브도 한번 이제 거기에나 이제 과정에 맞게 좀 정리를 한번 해서 한번 찍어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당장은 이제 이런 그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이제 교육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나 그런 데 가서 이제 어떤 강의를 통해서 전달을 해보고 이제 이런 계획들이 있습니다. 네네. 또 나중에 또 책도 내실 수 있고요. 네, 이제 책은 이제 이건 유튜브나 어떤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피드백 받고 이런 내용들을 보완하고 정리를 해서 책을 한번 내볼 생각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니면서 이런 비슷한 책을 한번 이제 내본 경험이 있거든요. 네. 예, 이제 그때는 차기 이제 초기 창업을 할 때 어떤 그런 너무 창업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두려움 없이 한번 해봐도 된다라는 그 취지로 이제 책을 내용을 집필을 했었고 이제 지금 하는 부분들은 실제 창업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네, 딱 요 분야 전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창업 2016년에 시작하셔서 이제 만 6년이 지나서 이제 7년 차이신데요. 네. 이 업종을 포기하거나 전업하지 않고 이 업종을 계속 하시는 건 나름대로 매력을 느껴서이실 것 같습니다. 어떤 매력이 있습니까? 제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만나고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 사실 의외로 많거든요. 그럼요. 네, 의외로 많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람들하고 교류하는 걸 이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숙박업 중에서도 이제 외국인 상대로 하는 이제 이런 게스트하우스나 호텔 숙박업은 잠재 성장률이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좀 문이 닫혀 있긴 하지만 한 3개월 내지 한 6개월 이내에는 이런 부분이 조금 거쳐지게 되면 사실 외국에서 한국 들어오고 싶어하는 외국인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잠재 성장률도 이제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그게 단지 어떤 숙박업소를 운영만 한다 이런 차원보다는 여기에 유관된 사업들 뭐 예를 들면 뭐 파티룸이라든지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새로운 사업 분야의 그 전환도 그런 확장 같은 부분들도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숙박업 관련 업체 예를 들면 물품도 될 수가 있고 예약 업체도 될 수가 있고 이런 쪽에도 그
확장할 수 있는 영역이 좀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생 비즈니스가 충분히 많이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성장 잠재력이 높다. 네. 네. 과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어떤 그 업적 그 사례가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IMF 때 97년으로 기억을 네, 하거든요. 97년 말에 시작했죠. 네, 네. 그래서 그 97년도에 그 여러 막 회사도 그때 많이 줬고 삼성 내에서도 그 여러 사업부가 정리가 되고 이제 이런 그 시기가 있었는데 제가 하던 일은 저 이제 반도체 중에서도 어떤 그 패키지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외관의 형태가 이제 이 전환이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이제 그런 시기에 제가 이제 그 IC를 만들던 이제 개발자였는데 그때가 그 저희 사업부 내에서 이제 제가 하는 일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이제 개발한 제품이 이제 최초의 신제품, 그러니까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도 많이 달고 다니고, 그다음에 세계 최다 매출이라는 수식어도 제가 하는 그 제품이 한 3년, 5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품 가지고 이제 우리 사업부를 뭐 먹여 살린다 이런 얘기도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시기라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회사에서 뭐 정해진 루틴한 인센티브 말고 개인적으로 주는 인센티브를 받고. 네. 그 회사에 큰 그 공로를 세우셨네요. 그 세계 최초, 세계 최다 판매 이런 그 기록을 갖고 계시면 예전에 그 제가 그런 생각 또 그런 말씀 들었는데 2차 대전을 일으켰던 나라가 오히려 뭐 패전 국가가 됐지만 막상 그 승전국인 미국이나 영국이 발전한 건 당연한데 패전국인 일본하고 독일이 전후에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차들을 만들어내고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전자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들이 생겼듯이 뭔가를 해낸 사람이 해낸 기업이나 국가 조직이 또 해낸다. 뭐 우리 박 대표님께서 앞으로 숙박업계에 또 세계 최초, 세계 최다 뭔가 기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글쎄요, 뭐 저는 어쨌든 창업할 때만 해도 지금 이렇게 기존에 한 개 업체를 운영하는 거 외에 새로운 파생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은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직장 생활 중에 그 고생했던 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위기하고 기회가 항상 공존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IF 때 제 하는 일 자체는 굉장히 그 주목도 많이 받고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았지만 사업이 팽창하는 속도에 비해서 전문 인력이 필요한 그 조직은 너무 크질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모두 다 어떤 성과나 이런 것들이 보상을 해줬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굉장히 힘들었고 그 다음에 IMF 때는 또 이 벤처도 창업붐이 막 이뤘던 데라서 저희가 하던 일을 가지고 이제 내부 부서원들이 이제 그 일을 가지고 나가서 한다든지 퇴사하는 인력도 많고 그 다음에 뭐 그래서 그때 사실은 힘들면서도 뭐 좋았던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세 명이 할 일을 혼자 하시기도 하고 또 회사 내에 뭔가 좀 이렇게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렇죠. 예, 다른 일도 그렇겠지만 제품 하나가 만들어지기면 나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완제품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반도체 같은 경우도 뭐 간단하게 보면 칩 하나지만 그 안에서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그 웨이퍼를 가지고 가공하는 분야도 있고 그걸 갖다 또 이렇게 패키지라고 하죠. 그런 형태로 만드는 잡이 있고 근데 고객하고 약속은 이 개발 내 일만 약속을 하는 게 아니고 완제품의 납기를 약속을 하고 이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게 다 내 제품이지만 내가 관여를 해야 되는 분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일을 내가 책임을 지고 해야 되는 경우가 이제 많거든요. 근데 삼성 같은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떤 라인의 장비나 이런 부분들이 한 달 정도가 다 예약이 걸려 있어요. 일정이 다 미리 그렇죠. 장비 일정이 다 예약이 걸려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해서 내 제품을 여기다 넣어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루틴대로 기다리면 그냥 하염없이 이제 기간이 또 늘어나지 않아요. 고객과 약속도 늘어나는데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이제 그 장비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활용을 하려면 결국은 그 장비 담당 엔지니어를 컨택을 해서 업무 외 시간이든지 뭐 밤 시간에 그 장비를 잡아서 쓰게 하거나 뭐 이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막 하면서 막 늦게까지 고생하고 뭐 그랬던 기억이 좀 납니다. 그거 상당히 그 중요한 경험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삼성처럼 상당히 체계화되어 있고 상당히 그 조직화를 잘한 기업으로 알려진 곳조차도 한정된 자원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어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도움을 얻어냈어야 하는 그런 상황. 네. 그걸 잘 해내셨네요. 그때 술도 많이 마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 내에서도 뭐 컴퓨터 화면이나 반도체 칩만 보신 게 아니고 사람을 움직이는 그런 그 훈련 그런 그 과정을 잘 겪어내셔서 오늘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창업을 하시려는 그 인생 후배, 창업의 후배에게 꼭 이거 하나는 말 해주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을까요? 이게 지나고 보면 제가 26년 동안 근무해서 했던 일이 내 적성에 맞았는가라고 제가 반문할 때가 많아요. 근데 최소한 지금은 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최소한 나는 이 일이 그래도 나한테 맞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시작하는 분들한테는 제일 먼저 이 일이 정말 난 적성에 맞는지 내가 이게 시작하는 투자하고 뭐 힘들어서 해도 돈이 설사 조금 덜 벌려도 내가 이 일을 정말 좋아서 하는가 이제 그런 확신을 가진 다음에 시작을 해라 라는 말씀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직원으로 속해 있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을 하거나 뭐 해도 회사에서 다 커버를 해주는데 개인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문제는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무조건 법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마라. 합법적으로. 네, 네.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해라 라는 말을 좀 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뭐 본인이 아무리 이 분야에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일을 혼자는 하지 마라. 그리고 그게 전문가가 됐든 아니면 주변에 친구들 이게 이 비전문가인 친구들이라도 내가 하는 일을 알리고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의외의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주위에 조언을 많이 받아라. 네.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싶습니다. 정리하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내가 좋아할 수 있는 일인지 그거부터 먼저 체크를 해서 시간 낭비를 막아야 되고 그 불법적인 일 유혹은 있겠지만 합법적으로 해내라는 말씀 주셨고 네. 모든 걸 홀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함께 또 겸손하게 전문가 또는 주변에 도움을 받으려고 또 일을 나눠서 하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대표님 오늘 긴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